1944년 9월 19일 8시 케네스 레미슨 대위는 자신의 엠사 셔먼 탱크 잠망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짙은 아침 안개 속에서 8대의 독일 판터 탱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배장 라프티 근처에 있었습니다. 레미스는 34살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3달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는 4기갑사단 37전차 대대시 중대를 지휘했습니다. 판터 탱크들은 메츠 스트라스부르 도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갓 출고된 상태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단 2주의 훈련만 받았습니다. 레미슨에게는 판터들이 유효 사거리에 도달하기까지 4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군 표준 전차 교리는 판터 탱크와는 준비된 방어 진지에서만 싸워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을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측면 장갑을 노출해서도 안 됩니다. 판터의 75mm 포는 2000야드 거리에서 셔먼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셔먼의 75mm 포는 300야드 거리에서도 판터의 전면을 관통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력 차이는 냉혹했습니다. 레미스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4대의 셔먼을 이끌고 판터들을 3000야드 떨어진 유리한 능선으로 추격했습니다. 그의 탱크들은 판터 탱크들이 도착하기 3분 전에 능선에 도달했습니다. 1944년 9월 무렵 셔먼 탱크는 암울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독일 전차병들은 셔먼을 토미 쿠커스라고 불렀습니다. 미군 승무원들은 셔먼을 론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항상 불이 잘 붙는다는 라이터 이름에서 따온 별명이었습니다. 실제 전력 통계는 이러한 별명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노르망디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미군 기갑사단들은 엄청난 비율로 전차를 잃었습니다. 제2기갑사단은 2달 만에 232대의 중형 탱크를 잃었습니다. 제3기갑사단은 193대를 잃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전차 승무원들의 사상률이 70%에 달했습니다. 판터 탱크가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1943년에 도입된 판처캄프바겐 5 판터는 75mm 고속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포는 100m 거리에서 185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100mm 두께였으며 포탄을 튕겨내기 위해 55도 경사로 설계되었습니다. 무게는 45톤이었습니다.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간당 34마일이었습니다. 엠사 셔먼은 33톤이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51mm였고 나중에 64mm로 강화되었습니다. 75mm 포는 100m 거리에서 88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판터의 전면 장갑을 뚫으려면 셔먼은 300야드 이내로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정상적인 전투거리에서의 정면 대결에서 판터는 승리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1944년 9월 중순 무렵 미군 전차병들 사이에서는 암울한 농담이 돌았습니다. 판터 한 대를 잡으려면 셔먼 5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셔먼 한 대가 판터를 유인하는 동안 나머지 4대가 측면을 공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농담은 사실이었기에 전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라쿠르에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독일군은 전투에 262대의 탱크와 돌격포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107대의 판터 탱크와 75대의 판처사 탱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80대의 자주 돌격포를 사용했습니다. 이 병력에 맞서 미군은 4기갑 사단 소속 전투 사령부 A를 배치했습니다. 브루스 C. 클라크 대령이 이를 지휘했습니다. 크레이턴 W. 에이브럼스 중령이 이끄는 37전차 대대 또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53기갑 보병 대대와 포병 부대, 구축 전차, 그리고 공병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력은 총 163대와의 탱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75mm 셔먼 탱크였습니다. 독일군은 학살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학살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전차 승무원들은 독일군이 자살적 어리석음이라고 부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로 그들은 11일 만에 200대의 판처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쿠르에서 일어난 일은 전차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1944년 9월 14일 프랑스 아라쿠르에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브루스 클라크 대령은 전투사령부 A의 지휘소에 서서 작은 농촌 마을 주변 지형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클라크는 48살이었으며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6일 전 그의 전투사령부는 디울루아르에서 모젤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독일군 점령지 20마일 안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요새들을 우회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10여 대의 판처를 파괴하고 350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이제 클라크의 부대는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패튼의 3군 나머지 병력보다 30마일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는 적의 이동 보고서를 지적했습니다. 독일 기갑부대가 자르부르 근처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가출고된 2개의 판처 여단이 보고되었습니다. 클라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형이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역은 완만한 언덕과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곳들 사이에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는 계곡에 깔려 전곡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클라크는 독일군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오면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라크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웰링턴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역경사 방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병력을 언덕 뒤편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적 포병이 아군을 볼 수 없었고 장거리포도 아군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전술이었습니다. 보병은 수세기 동안 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클라크는 전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셔먼 탱크를 경보병처럼 다룬다면 어떨까? 지형을 이용해 위치를 숨기는 것입니다. 적이 유효 사거리 안으로 진격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이 방역하기 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군이 이해하는 기갑전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처들은 고정된 위치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월한 사거리와 장갑으로 개방된 지형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미군 탱크가 포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거나 진지를 파고 측면 공격을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클라크는 둘 다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사냥할 계획이었습니다. 1944년 9월 18일 저녁 첫 번째 독일군 공격이 아라쿠르 남쪽 10마일 지점인 어리네비를 강타했습니다. 111판처 여단은 해질녘에 미군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는 45대의 판처사 탱크와 45대의 판터 탱크가 포함되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양측의 탱크들이 불에 탔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24대의 독일 기갑 차량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클라크는 전후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자신들을 시험하고 약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주 공격이 내일 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중령에게 37 전차 대대를 기동작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29살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5피트 9인치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넓었고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1943년 11월부터 37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역에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지휘하여 클라크가 그를 제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클라크는 에이브럼스의 별명인 에이브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에이브럼스에게 내일 독일군이 오면 탱크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에이브럼스의 부대는 치고 빠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능선, 모든 역경사면, 그리고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즉시 명령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보이지 않다가 적의 눈에 띌 때까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크는 이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에이브럼스는 중대장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C 중대장 케네스 레미슨 대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미 리치 대위는 B 중대를 지휘했습니다. 윌리엄 스펜서 대위는 A 중대를 이끌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독일군이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은 미군이 앉아서 장거리 포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에이브럼스는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안개를 활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형의 모든 굴곡을 이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판처를 파괴하고 독일군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기 전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레미스는 독일군이 진지 사이를 이동하는 자신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셔먼이 움직일 수 있다고 독일군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23시에 끝났습니다. 전차병들은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탄약을 싣고 궤도와 보기륜을 검사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고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대부분은 탱크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독일군이 오기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1944년 9월 19일 6시 47분 몽쿠르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윌리엄 드와이트 대위는 전투사령부 A와 37 전차 대대 간의 연락 장교였습니다. 그는 지휘소들 사이를 지프차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동쪽에서 다가오는 굉음을 내는 판처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낮은 지대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가시거리는 아마 200야드 정도였습니다. 드와이트는 최소 12대의 독일 탱크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판터 탱크였습니다. 그들은 아라쿠르를 향해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는 지프를 돌려 전투사령부 A 본부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클라크 대령은 7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독일군 부대는 그의 지휘소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라쿠르에 도착하면 그의 본부, 포병, 그리고 보급 부대를 장악할 것이었습니다. 클라크는 즉시 구축 전차를 명령했습니다. 토마스 에반스 대위는 704 구축 전차 대대 찰리 중대에서 한 소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소대는 4대의 M18 헬켓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빠르고 장갑이 얇았습니다. 그들은 76mm 포를 장착했습니다. 그들은 7시 12분에 아라쿠르로 향하는 도로에 도달했습니다. 3분 후 안개 속에서 독일군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거리는 800야드였습니다. 에반스는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켓들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두 판터는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판터는 궤도에 피격되어 옆으로 미끄러지며 도로를 막았습니다. 독일군이 방역했습니다. 88mm 포탄이 첫 번째 헬켓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헬켓을 파괴했습니다. 에반스와 생존한 승무원들은 네 번째 헬켓을 버리고 미군 진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 뒤로 9대의 독일 판터 탱크가 아라쿠르를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37 전차 대대 병력이 7시 35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클라크 본부 주변 마을과 들판에서 판터들과 기동 전투를 벌였습니다. M7 프리스트 자주 곡사포 대대는 400야드 거리에서 판처들을 향해 직접 사격을 가했습니다. 포병 승무원들은 105mm 포의 발사줄을 당겼습니다. 이 곡사포들은 대전차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리에서는 고폭탄이 궤도를 손상시키고 로드 휠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노출된 전차장들을 사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맹목적으로 징역했습니다. 저판처군은 여단의 정찰부대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는 미군 진지를 가렸습니다. 독일 전차장들은 안개 속에서 총구 섬광이 나타나기 전까지 방어군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르제 근처 안개 속에서 세 대의 판터가 나타났습니다. 37 전차 대대시 중대는 마을 주변 방어 진지에 셔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1소대가 300야드 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독일군은 노출되었습니다. 측면 장갑은 50mm 두께로 경사지지 않아 미군포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세 대의 판터가 45초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독일 탱크들은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매복을 피하기 위해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케네스 레미슨 대위는 잠망경을 통해 그들의 후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교리를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무정의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 소대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적보다 먼저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4대의 셔먼 전차들이 은폐된 진지에서 나와 남쪽으로 가속했습니다. 독일군은 낮은 지대를 따라 후퇴 중이었습니다. 라미스는 지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베장라 프티 서쪽에 약 3,000야드 떨어진 곳에 전략적 능선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먼저 능선에 도달한다면 전체 독일군 종대를 매복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측면 공격의 이상적인 위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독일군이 먼저 능선에 도달하면 그의 4대의 셔먼 전차들은 개활지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M4 셔먼 전차는 도로에서 최고 시속 25마일에 달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는 시속 20마일로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판터 전차는 도로에서 시속 34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궤도와 무거운 중량 때문에 비포장 도로에서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셔먼 전차들은 더 짧은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미스는 또한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차들은 개활지를 가로질러 굉음을 내며 질주했습니다. 엔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궤도는 아침비로 질퍽해진 진흙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2,500야드를 주파했습니다. 2,000야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500야드가 남았습니다. 그의 포수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개 너머로 판터 전차들을 지켜봤습니다. 라미스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1,000야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500야드가 남았습니다. 라미슨의 전차는 아침 8시 4분에 능선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3분 후 8대의 판터 전차들이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거리는 900야드였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매복 위치였습니다. 판터 전차들은 낮은 지대를 따라 이동 중이었습니다. 셔먼 전차들은 능선의 군사적 고지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지형학적 정점 바로 아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은폐된 채 적에게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격 각도는 완벽했습니다. 판터 전차들의 측면, 장갑이 미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미스는 그의 포수에게 900야드 거리의 판터 전차를 조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수는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라미스는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75mm 주포가 포효했습니다. 선두 판터 전차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포수에게 두 번째 표적을 향해 왼쪽으로 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75mm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판터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미스는 승무원들을 경악하게 할 일을 했습니다. 라미스는 운전병에게 후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능선을 넘어 전차를 다시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셔먼 전차는 언덕 아래로 후진하여 독일군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독일군은 사격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안개와 능선은 미군의 위치를 가렸습니다. 미군 전차들은 2번 사격한 후 사라졌습니다. 독일 전차장들은 능선을 미친 듯이 살폈습니다. 그들은 적 전차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라미스는 셔먼 전차들의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역경사면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독일군에게는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사격 위치에서 200야드 떨어진 곳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미스는 포수에게 800야드 거리의 표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대의 셔먼 전차가 동시에 다시 사격했습니다. 2대의 판터 전차가 추가로 파괴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응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포는 아래 역경사면에 있는 표적을 공격할 만큼 충분히 부항각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셔먼 전차를 발견할 때마다 셔먼 전차는 능선 너머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라미스는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하며 다시 이동했습니다. 셔먼 전차들은 세 번째 위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2대의 판터 전차가 또다시 파괴되었습니다. 8대의 판터 전차가 4대의 셔먼 전차와 맞닥뜨렸습니다. 8대의 판터 전차 모두 6분 만에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습니다. 라미슨의 중대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한 대의 셔먼 전차가 한 발의 피격을 받았습니다. 이 피격으로 2개의 보기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여전히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라미슨이 에이브럼스에게 교전 상황을 보고하자 대대장은 파괴된 적 전차의 수를 물었습니다. 라미스는 8대입니다. 대령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8대의 판터 전차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라미스는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전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럼스는 라미슨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또한 운이 다하기 전에 복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술은 나타나서 사격하고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 다시 나타나 또 사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전술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한 판터 전차장은 미군 전차병들이 탁월하거나 자살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날 오전 9시 47분에 발생했습니다. 전투는 10마일 전선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레히쿠르트 근처에서 111기갑 여단 예하 2113기갑 대대가 측면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이 부대는 40대가 넘는 판저4호 전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서 미군 진지의 측면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704 전차 구축 대대 소속 M18 헬캣 구축 전차 소대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끈 채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판저4호 전차들은 종대 대형으로 진격했습니다. 정찰병을 전방에 배치하지 않은 채 도로, 행군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600야드 거리에서 헬캣 구축 전차들이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첫 일제 사격에 8대의 판터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흩어져 전투 대형으로 전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포병은 며칠 전에 예상 집결 지역을 이미 사격 통제 범위에 넣어두었습니다. 155mm 포탄이 빗발쳤습니다. 이들은 근접 신관을 장착한 고폭탄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와해되었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P-47 썬더볼트 전투기들이 도착했습니다. 19전술 항공사령부 소속 405 전투 비행단이 도착했습니다. 각 편대는 8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500파운드 폭탄과 5인치 로켓으로 무장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개활지에 갇힌 독일 기갑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공중 엄호도 은폐물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3대의 판터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2대의 판저45 전차와 화산처럼 폭발한 탄약 수송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독일군에게 상황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거리까지 오기 전까지는 미군 전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셔먼 전차를 발견해도 미군 전차들은 사라졌습니다. 개활지에 남아있으면 항공기가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마을로 후퇴하면 미군 포병이 그들을 맹폭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독일군의 공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3기갑 여단은 부르도네로 철수했습니다. 111기갑 여단은 파루아로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49대의 불타는 전차를 남겼습니다. 컴뱃 커맨드 A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6명의 인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대의 전차 구축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5대의 M4 셔먼 전차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그날 저녁 아라쿠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클라크 대령과 대화했습니다. 패튼은 전투에 대해 물었습니다. 클라크는 역경사면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나타나서 사격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패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열등한 전차로 돌격하는 미군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다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1944년 9월 20일 오전 7시 15분 저 기갑군 사령관인 하소 폰 만토이펠 중장은 전날 전투의 사상자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55살로 동부전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폰 만토이펠은 독일 최고의 기갑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재앙을 보여주었습니다. 49대의 전차가 파괴되었고 수십 대가 추가로 손상되었습니다. 미군 기갑 부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폰 만토이펠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셔먼 전차가 어떻게 판터 전차를 격파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작전 장교는 미군이 교리에 따라 싸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사격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다음 공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폰 만토이펠은 그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군 진지를 지도화하기 위해 정찰 부대를 전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기갑부대가 진격하기 전에 포병이 미군을 제압할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들은 이미 이동 중이었습니다. 9월 20일 오전 8시 20분 컴뱃 커맨드 A의 배치는 밤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병력 대부분을 샤토살랑 쪽으로 북상시켜 독일 국경을 향한 진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라쿠르트에는 포병 및 지원 부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방어가 취약해졌습니다. 독일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25분 111기갑 여단 소속 판터 전차 종대가 아침 안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라쿠르트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191 야전 포병 대대 소속 포병들은 적 전차와 직접 교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105mm 곡사포였습니다. 그들은 대전차 임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0야드 거리에서는 곡사포조차도 기갑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포병들은 조중형을 개방한 채 사격했습니다. 첫 번째 판터 전차가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판터 전차는 궤도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판터 전차는 후퇴하며 차체 은폐 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클라크 대령은 이미 37 전차 대대를 불러들인 상태였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그의 중대들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아라쿠르트 쪽으로 복귀했습니다. 몽쿠르 근처에서 라미슨의 시중대는 독일 전차와 견인 대전차포에 의한 급작스러운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기 교전에서 6대의 미군 셔먼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지미 리치 대위가 지휘하는 비중대가 도착했습니다. 리치는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소대장이었지만 중대장이 부상당하자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디데이 하루 후 유타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37대대와 함께 프랑스 전역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는 라미슨의 중대가 고립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군의 진지를 보았습니다. 표준교리는 포병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지원을 기다리도록 권고했습니다. 리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브라보 중대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측면 공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셔먼 전차들은 숲을 은폐물 삼아 크게 우회했습니다. 그들은 700야드 거리에서 독일군의 좌측면에 나타났습니다. 리치는 자유롭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2대의 판저 4호 전차와 6대의 판터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쪽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서쪽에서의 사격에 취약했습니다. 비중대는 4분 만에 9대의 독일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후퇴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37대대는 또 다른 12대의 독일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컴뱃 커맨드 A는 8대의 셔먼 전차 손실을 입었습니다. 4대의 전차 구축 전차도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환비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미군 한 대를 잃을 때마다 5대의 기갑 차량을 잃고 있었습니다. 폰 만토이펠은 9월 22일에 또 다른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 공격은 더 큰 규모로 더 나은 정찰과 조율된 포병 지원을 포함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일 전차의 우위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44년 9월 22일 오전 6시 30분 111기갑 여단의 남은 전차들이 주벨리제 근처의 컴뱃 커맨드 A 기병 스크린을 돌파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약 35대가량의 판터 전차와 판저 4호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30분 동안 그들은 7대의 M5 스튜어트 경전차를 파괴했습니다. 704 전차 구축 대대 소속 헬캣 구축 전차 1개 소대가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지연 작전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대의 헬캣 구축 전차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일 기갑 부대의 위치를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그때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맑은 하늘과 완벽한 시야가 드러났습니다. 405 전투 비행단 소속 P-47 썬더볼트 전투기들이 오전 7시 10분에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로켓과 59경 기관총으로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은 흩어지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개활지는 은폐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17대의 독일 전차가 공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37 전차 대대 A 중대와 B 중대는 레제이에서 북쪽으로 굉음을 내며 이동했습니다. 스펜서 대위는 A 중대를 이끌고 주벨리제 동쪽의 고지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7대의 셔먼 전차는 265 고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22대의 독일 전차를 발견했습니다. 독일군은 서쪽 하라노 공격을 막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A 중대가 남쪽에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사거리는 800야드였고 측면 장갑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스펜서의 전차들은 장전병들이 장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사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너무 느렸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4대의 독일 전차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후퇴했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독일군의 공격이 괴멸되었습니다. 그날 전투를 시작한 35대의 판처 전차 중 11대만이 운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폰 만토이펠은 병력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독일군의 방역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1944년 9월 29일 저판처군이 공세작전을 중단하면서 아라쿠르 전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국경을 향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최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손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62 대의 전차와 돌격포가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86대는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114대는 손상되거나 고장났습니다. 9월 말에는 62대만이 운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9월 로렌 전역의 총 손실에는 118대의 판터 전차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101대의 4호 전차와 122대의 돌격포가 손실되었습니다. 73대의 전차는 P-47 전투 폭격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약 700명의 독일군이 사망했습니다. 3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전투사령부 A의 미군 손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5대의 엠사 셔먼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7대의 구축 전차도 파괴되었습니다. 제사기갑사단 전체에서 225명의 병력이 사망했습니다. 648명의 병력이 부상당했습니다. 교전비는 미국에 유리하게 8대1 이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우수한 전차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공격에서 수적 우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력은 동부전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지만 미군 전차가 더 우수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미군 전차는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군 승무원들이 더 숙련되었기 때문도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미군 승무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군 전차병들이 수백 년 된 보병 전술을 기계화 전쟁에 적용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사 방어였습니다. 이는 나타나서 사격하고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격적인 기동, 지형의 탁월한 활용, 우수한 정보, 그리고 압도적인 항공 지원과 결합되어 셔먼 전차의 약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루스 클라크 대령은 아라쿠르에서의 리더십으로 수훈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동 방어라고 알려지게 된 전술을 개척했습니다. 이 전술은 지형과 끊임없는 움직임을 사용하여 적의 기술적 이점을 무효화했습니다. 3개월 후 벌지 전투에서 클라크는 상비트의 제7기갑 사단 전투 사령부비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와 동일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독일군 사령관 폰 만토이펠은 전차 군단 전체와 맞서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클라크는 같은 전차 대대를 여러 진지 사이로 계속 이동시켰습니다. 클라크는 1962년에 사성 장군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는 1988년 3월 17일 버지니아주 포트 벨부아에서 86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중령은 전쟁 내내 제37 전차 대대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전술과 개인적인 리더십은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지휘 범위를 너무 앞서 나간 나머지 패트는 자신이 미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사성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 주둔 미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1972년부터 1974년에 사망할 때까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케네스 라미슨 대위는 대령으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빠른 사고와 공격적인 전술은 기동 전차전의 교과서적인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장 라프티트에서 역경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1996년에 사망했습니다. 지미 리치 대위는 아라쿠르와 이후 전투에서 2대의 전차가 격파되었음에도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참전 용사들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2013년 9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라쿠르의 교훈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 주 만에 육군은 기갑부대를 위한 역경사 방어 전술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포트녹스에서의 훈련은 이 기술들을 통합했습니다. 1945년 무렵에는 미군 전차 대대들이 일상적으로 지형 은폐와 기동 방어를 사용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전술에 맞서려 했습니다. 그들은 정찰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제병 합동 작전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 말에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실행하기에 연료, 교체 승무원, 항공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라쿠르는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터 전차는 장갑, 화력, 사거리 면에서 셔먼 전차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판터 전차가 셔먼 전차를 학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지형과 기동성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정보와 공군력을 활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독일군이 예상하지 못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아라쿠르 전투는 조지아주 포트 무어에 있는 미국 육군 기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관 후보생들은 전투사령부 A가 우월한 전술과 리더십을 통해 더 크고 더 잘 무장한 적군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배웁니다. 제37 전차 대대의 사후작전 보고서들은 국립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라쿠르 근처에는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1년 내내 개양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제사기갑사단 참전용사협회는 마지막 재회를 가졌습니다. 아라쿠르 전투의 마지막 참전 용사들은 90대였습니다. 대부분은 그 이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함께
전투의 생생한 기억들도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아라쿠르에서 싸운 용사들은 48개 주에서 왔습니다. 아이오와 출신 농부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미시간 출신 공장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트럭 운전사들도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사상류를 알면서도 기갑병과에 자원했습니다. 유럽의 전차 승무원들은 지속적인 전투에 참여할 경우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확률이 70%였습니다. 그들은 확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무했습니다. 1등병 로버트 브라운은 시중대 제37 전차 대대의 장전병이었습니다. 그는 19살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9월 20일 몽쿠르 근처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셔먼 전차는 판터 전차의 75mm 주포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는 이틀 전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맥클루어 병장은 비중대의 전차장이었습니다. 그는 24살이었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9월 19일 88mm 포탄의 근접 폭발 파편이 그의 포탑을 꿰뚫어 부상당했습니다. 그는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는 3주 후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에드워드 라이퍼 중위는 구축전차 대대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필라델피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9월 19일 독일 기갑부대에 대한 초기 매복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그의 헬켓 전차 4대 중 3대를 잃었습니다. 그와 2명의 승무원은 포화 속에서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후에 그는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7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용사들은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름에 응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식 역사는 전투사령부 A가 최소한의 손실로 200대의 독일 전차를 파괴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전술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지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기술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독일 판터 전차와 능선까지 경주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10초만 늦게 도착해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근접 폭발로 셔먼 전차가 흔들릴 때의 두려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선체 틈새로 스며드는 코르다이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전사한 승무원들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공식 역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이야기는 필수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이 전차병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힌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인물과 진정한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저희는 미군 전차 승무원, 잠수함 승무원, 조종사, 보병들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미국이나 영국이십니까? 어쩌면 캐나다, 호주, 필리핀이십니까? 인도, 독일, 프랑스이십니까?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스 클라크 대령,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중령, 케네스 라미슨 대위, 지미 리치 대위가 기억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투사령부 A의 용사들도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용사들은 열등한 전차로 우수한 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들이 적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싸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1944년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